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식자, 은행 9번째 시간으로 조세 회피의 달인들 거저먹는 자들을 거드는 세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기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세금은 중소기업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규칙이 바뀌면 비용은 결국 현실화된다. 오늘의 설계가 내일의 리스크다. 먼저 조세 회피 수법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조세 회피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익을 아일랜드나 버뮤다 같은 저세율 지역으로 옮겨놓고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를 무기한 미뤘습니다. 마치 이 돈은 미국 땅에 안 들어왔으니 세금 낼 필요 없다는 식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수법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한 해외 유보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이전 가격 조작, 해외 자회사의 전략적 배치, 그리고 각국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의 틈새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기술 제약 산업처럼 실물 공장보다 특허, 소프트웨어, 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이 핵심인 곳에서 이런 전략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물리적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세금이 낮은 곳에 법적으로 두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OECD의 국제조세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골적인 방식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계가 더 정교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정면 돌파였다면 지금은 우회로를 찾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조세 회피를 상징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애플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시장성 증권은 약 1324억 달러입니다. 동시에 약 993억 달러의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애플은 무려 893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154억 달러를 배당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공장이나 연구개발보다는 주주환원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202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애플은 아일랜드 관련 세금 문제로 무려 102억 달러의 일회성 순세금 비용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한때 세법의 빈틈을 가장 세련되게 이용한 기업으로 불리던 회사가 시간이 흐른 뒤 거꾸로 대규모 세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조세 회피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규칙이 바뀌면 그 비용은 결국 뒤늦게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화이자를 보겠습니다. 조세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고 본사를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016년 화이자는 아일랜드 제약회사 엘러간과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성사되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2016년 기업의 해외 주소 이전과 이른바 어닝즈 스트리핑을 겨냥한 규제를 내놓자 이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조세도치는 한때의 대형 제약사의 핵심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손쉬운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2025년 화이자의 회계 연도를 보면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은 약 136억 달러, 총 부채는 약 648억 달러, 그리고 놀랍게도 계속사업 기준 유효세율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세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일회성 요인과 세무 조정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세부 부담은 법정 세율보다 훨씬 복잡한 회계 국제조세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세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부채 편향 문제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법인세 체계에서 이자 비용은 송금 산입이 됩니다. 즉, 빚을 내서 이자를 내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배당이나 유보 이익에 대한 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차입을 택하게 만들고 금융 부문에는 거래와 중개에서 수수료를 얻을 기회를 넓혀줍니다.
OECD도 이런 뎨-에쿼티 바이어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자기자본공제 같은 제도를 검토해왔습니다. 둘째, 더블 아이리쉬와 더치 샌드위치 같은 고전적 절세 구조입니다. 더블 아이리쉬는 아일랜드 법인과 조세피난처 거주 구조를 결합해 무형자산 이익을 낮은 세율 지역으로 밀어넣는 방식이었고, 더치 샌드위치는 유럽연합 내 자금 이동 규칙을 활용해 로열티 자금을 중간 경유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 고전적 조합은 이미 상당 부분 봉쇄됐습니다. 아일랜드는 OECD 국제조세 합의에 참여했고 2023년 12월 31일부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초과 대기업에 대해 15% 글로벌 최저 실효세율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 국면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고전적 루트는 약화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법 개혁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채 편향을 완화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공제 등을 통해 부채와 자기자본 간의 세제 중립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최저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외와 경과 규정을 축소하고 감시 집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장기 투자 유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설비 투자 앤드 고용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와 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실효세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고소득층과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을 점검 공시하고 조세 지출을 전수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금융거래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2025년에도 월스트리트 텍스 액트 어브 2025는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즉, 금융거래세는 여전히 실행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쟁 중인 선택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금을 더 많이 걷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제를 보상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세법이 부채와 금융공학 국경을 넘는 이익 이전, 단기 주주환원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하는 순간 자본은 공장 연구개발 노동 생산성 향상보다 회계상 최적화에 더 쉽게 끌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의 유효세율 마이너스 3.5%, 글로벌 최저세율 15%, 애플의 세금 비용 102억 달러. 이런 숫자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회적 결과는 실질임금 정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공공투자 여력 악화, 성장의 편중입니다. 조세 회피는 한 기업의 영리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생산적 투자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는 집단적 손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축자기자본 장기 투자, 생산성 향상, 공공기반에 대한 정당한 기여를 장려하는 세법입니다. 이런 세법은 번영을 더 넓게 공유하게 만듭니다. 삐뚤어진 세법을 바로잡는 일은 부자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보다 재무공학이 더 높은 보상을 받는 질서를 끝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위기와 더 큰 불평등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